딸깍. 등기부등본 한 장이 식탁 위에 던져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567번지. 소유자 박철수. 1982년 취득. 현재 공시지가 50이요. 같은 서류가 연달아 쏟아집니다. 2장, 3장, 12장. 이게 대체 뭡니까, 아버지?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3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쓰레기 냄새가 배인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냐? 땅 문서다. 너희 아버지가 40년 동안 숨겨온 총 12필지, 강남 한복판.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600억. 식탁을 둘러싼 3명의 자식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 너희에게 줄 건 하나도 없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쓰레기 더미에서 평생을 산 할아버지가 어떻게 600억대 땅 주인이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식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4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1982년 여름, 서울은 막 88 올림픽 준비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박철수는 33살이었어요. 강남 개발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건설 노동자였죠.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아내 순옥이 수건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철수는 시멘트 가루 묻은 얼굴을 닦았어요. 괜찮아. 요즘 일이 많아서 다행이야. 돈 좀 모아야지. 그때 철수에겐 3명의 어린 자식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7살, 둘째 딸 영희는 5살, 막내 아들 준호는 3살이었어요. 아빠 왔다? 아이들이 달려와 철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철수는 피곤했지만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 올렸어요. 우리 아들, 딸들, 오늘 착하게 놀았어? 그날 저녁, 철수는 공사장 동료 김 반장과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철수야, 나 요즘 땅 보러 다니는데 말이야. 김 반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땅이요? 무슨 땅이요? 여기 강남 쪽 말이야. 지금은 논밭이지만 몇 년 후면 엄청 개발된대. 올림픽 때문에.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땅을 사요. 당장 쌀 사 먹기도 빠듯한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지금 평당 몇만 원이면 사. 10년 후엔 100배는 오른다니까. 김 반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도 빚내서라도 사려고. 평생 이렇게 벽돌만 나를 순 없잖아. 철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땅을 사야 할까? 빚을 내서라도. 며칠 후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당시로선 엄청난 거금이었죠. 그 돈으로 역삼동과 대치동 일대의 논밭을 샀습니다. 평당 3만 원. 총 12필지였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빚을 지고. 순옥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 김 반장 말이 맞을 거야. 우리 애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5년, 1986년, 1987년. 강남은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논밭은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고 땅값은 폭등했습니다. 철수가 산 땅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우리 땅 지금 평당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 순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철수도 믿기지 않았어요. 3만 원에 샀는데 2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철수는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야. 더 오를 거야.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데 1989년 가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순옥이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서는 말기 위암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철수는 무너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걸.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매일 병원을 지켰어요. 하지만 순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당신, 땅 팔지 마요. 그건 아이들 미래니까. 순옥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순옥은 세상을 떠났어요. 철수는 무너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새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철수는 건설 현장 일을 그만뒀어요. 대신 고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거든요. 박철수 고물상. 간판을 손수 만들어 걸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가게였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막내 준호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철수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엄마 목까지 할게. 그날부터 철수의 고된 삶이 시작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고물을 주우러 다녔어요. 박스, 고철, 병, 플라스틱, 무엇이든 주었습니다. 돈이 되는 건 다 주어야 했거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야, 쟤 아빠 쓰레기 줍는데. 애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빠가 우리 키우려고 고생하시는 거야. 큰아들 민수는 그렇게 동생들을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5년. 큰아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빠, 나 서울대 붙었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기뻐서 아들을 껴안았어요. 잘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하지만 문제는 등록금이었습니다. 철수는 고물상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때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땅을 팔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참았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이 떠올랐거든요. 대신 철수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왔어요. 어떻게든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민수는 무사히 대학을 다닐 수 있었죠. 그런데 대학에 다니면서 민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친구들한테 아빠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해. 고물상이라고.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며 셋째 준호도 대학에 갔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고물상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빠, 나 명절에 못 갈 것 같아. 회사 일이 바빠서. 민수는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미안해요. 시댁에 먼저 가야 해서. 준호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철수는 혼자 명절을 보냈어요. 텅 빈 고물상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2010년 철수는 68살이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고물상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해 겨울, 큰아들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철수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아빠 오지 마세요. 장인어른이 고물상 한다는 거 알면 안 돼요. 민수는 전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철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저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2015년 둘째 영희도 결혼했습니다. 역시 철수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근데 결혼식장이 좁아서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철수는 알았다고만 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고물상 한쪽에 놓인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 철수를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철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8년 봄, 철수에게 유일한 위로가 생겼습니다. 손녀 지우였어요. 민수의 딸이었는데 8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고물상으로 뛰어왔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지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엄마가 심부름 시켜서 왔어요. 근데 할아버지 여기서 뭐해요? 지우는 고물 더미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일하는 곳이란다. 철수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와, 신기해요. 여기 물건 진짜 많네요. 지우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어 했어요. 할아버지, 나 여기 자주 와도 돼요? 그 말에 철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오렴. 그날부터 지우는 자주 고물상에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지우가 녹슨 철판을 들고 물었어요. 그건 고철이란다. 나중에 다시 녹여서 쓸 수 있어. 우와, 신기해요. 쓰레기가 다시 쓸모 있는 게 되네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철수는 손녀가 귀여웠어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그래, 할아버지가 뭐 사줄게. 철수는 지우의 손을 잡고 구멍가게에 갔습니다. 1,000원짜리 과자를 사줬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는 그 웃음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고물 가격이 폭락했어요. 철수의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생활이 더 힘들어졌죠. 설상가상으로 고물상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님, 다음 달부터 임대료 2배로 올립니다. 건물주가 차갑게 말했어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그럼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안 되면 나가세요. 여기 재개발 들어온다는 소문 있어요. 건물주는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막막했어요. 임대료를 2배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서랍을 뒤졌습니다. 혹시 돈이 될 만한 게 없나 찾아봤어요. 그때 노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지, 이건? 철수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1982년, 1983년에 발급받은 문서들이었죠.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땅을 샀었지. 철수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567-23, 면적 200평. 서울 강남구 대치동 789-45, 면적 150평. 총 12필지. 철수는 손이 떨렸어요. 이 땅이 지금 얼마나 될까?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서류를 들고 구청으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땅이 지금도 제 명의로 되어 있나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박철수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들 위치가 엄청난데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략 600억 정도 됩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600억이라고요? 네. 역삼동, 대치동은 지금 평당 3억씩 하거든요. 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쓰레기를 주우며 살았는데 자신이 600억 땅 주인이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멍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손에 든 등기부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저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요. 민수의 목소리는 불쾌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통장에 50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민수야, 아빠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에이, 됐어요. 어차피 기대 안 했어요.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옆에 놓인 등기부를 봤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신은 6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에게 500만 원도 줄 수 없다니. 아니, 줄 수 없는 게 아니야. 주고 싶지 않은 거지.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나를 무시하고 부끄러워했던 자식들. 그들에게 이 돈을 줘야 할까? 철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젊은 변호사가 등기부를 확인하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대단한 자산이시네요.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철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녀분들께 상속하실 계획이신가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자식들에겐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지켜볼 거예요. 뭘 지켜보시려고요? 자식들이 정말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바라보는지. 철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철수는 평소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고물을 주었어요. 여전히 쓰레기 더미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자식들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2022년 추석, 철수는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추석엔 꼭 같이 보자.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하지만 세 자식 모두 핑계를 댔어요. 아버지, 저 해외 출장 가야 해요. 민수가 먼저 거절했습니다. 아빠, 저 시댁에 가야 해요. 미안해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전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막내 준호마저 거절했습니다. 철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렇구나. 그런데 추석 당일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손녀 지우가 혼자 고물상으로 찾아온 거예요. 지우야, 어떻게 혼자 왔니? 엄마 아빠는 바쁘대요. 근데 전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혼자 왔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다, 우리 지우. 철수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송편 만들어요. 지우가 가방에서 송편 재료를 꺼냈어요. 철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만들자. 둘은 고물상 한쪽에서 송편을 빚었어요.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을까요? 그럼 지우가 만든 거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거야. 철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결심했어요. 이 땅은 지우에게 주자. 유일하게 날 사랑해준 손녀에게. 하지만 그 전에 자식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2023년 봄, 철수는 75세가 되었습니다.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릎 수술 안 하시면 걷기 힘들어지실 겁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되나요?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통장엔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세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도 지금 애들 학원비 내느라 빠듯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철수는 전화를 끊고 영희에게 걸었습니다. 영희야, 아빠가 수술비가 필요한데. 아빠, 미안해요. 저도 지금 집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영희도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아빠 좀 도와줄 수 있니? 아버지, 전 지금 창업 준비 중이라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드릴게요. 준호마저 거절했습니다. 철수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세 자식 모두 500만 원도 빌려주지 않는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아버지, 저 용돈 모은 거 있어요. 15만 원인데 할아버지 드릴게요. 철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10살짜리 손녀가 유일하게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바꾸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600억 중 500억은 고물 수집 노인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머지 100억은 손녀 지우 명의로 교육 신탁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자녀분들께는요? 한 푼도 없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실행하기 전에 철수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 여름, 철수는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폐렴이었습니다.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철수는 일부러 과장해서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파. 어쩌면 입원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하지만 세 자식 중 아무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전 회의가 있어서 못 가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기도할게요. 애들 돌봐야 해서 못 가요. 준호는 아예 연락도 없었습니다. 반면 지우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때요? 지우가 병상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지우 덕분에 할아버지 금방 나을 것 같아. 철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일주일 후 철수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2023년 9월, 철수는 세 자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6시, 고물상으로 꼭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이번엔 거절을 받지 않았어요. 강압적인 어조였거든요. 일요일 저녁, 세 자식이 하나둘씩 고물상으로 모였습니다. 민수는 정장을 입고 왔어요. BMW를 몰고 왔습니다. 영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왔어요.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준호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고물상 앞에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전히 쓰레기 냄새가 나는 곳이었거든요. 아버지, 우리 왜 부르신 거예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식들도 마지못해 따라 들어왔어요. 고물상 안쪽에는 작은 식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철수가 말했습니다. 세 자식이 불편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서랍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불렀다. 뭔데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첫 번째 서류가 식탁에 놓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567-23 소유자 박철수 취득일 1982년 3월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딸깍. 두 번째 서류가 놓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789-45 소유자 박철수 취득일 1982년 8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서류가 연달아 쏟아졌어요.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뭡니까? 보면 모르냐? 땅 문서다. 철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총 12필지. 강남 역삼동, 대치동, 청담동 일대. 민수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주소를 입력했어요. 잠시 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아버지, 진짜다.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도 휴대폰으로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땅들이 지금 평당 3억씩 한다고요? 그렇다고 들었다. 준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어요. 600억? 600억이라고요? 대략 그 정도 된다더라. 철수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식탁을 둘러싼 세 자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 이걸 숨기셨어요? 40년 동안이나. 영희도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런 땅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준호도 소리쳤어요. 아버지, 우린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알바하면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600억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철수는 세 자식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나는 600억을 가지고 있었다. 40년 동안. 그럼 왜 쓰레기를 주우며 사신 거예요? 민수가 따졌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잊고 있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정신이 없어서 아예 잊었어. 그럼 이제라도 팔아야죠. 600억이면 우리 모두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요. 영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지 않을 거다. 왜요?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어요. 철수는 자식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그럴 자격이 없어서. 세 자식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떠듬거렸어요. 철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고물상 한다는 거 알면 안 된다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지. 그건. 민수는 변명을 못했습니다. 영희야, 너도 마찬가지였어. 결혼식장이 좁다며 나를 초대하지 않았지.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넌 명절 때 친구들이랑 놀러 가느라 바빴지. 아버지는 혼자 쓸쓸하게 명절을 보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술비 5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너희 셋 다 거절했지. 세 자식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 문자만 보내고 끝이었지. 아버지, 그땐 정말 바빠서.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철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철수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내 유언장이다. 철수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600억 중 500억은 고물 수집 노인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한다. 뭐라고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나머지 100억은 손녀 지우 명의로 교육 신탁을 만든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희에게 줄 건 하나도 없다. 그 순간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희도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준호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철수는 세 자식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는 자식들.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늦었다. 너희는 이미 기회를 다 썼어. 아버지, 민수가 철수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철수는 민수의 손을 떼어냈어요. 40년 동안 나는 너희를 위해 살았다.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참았어.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 대학 등록금 대느라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어. 명절에 혼자 라면 먹으면서도 참았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부끄러워했지. 무시했어. 500만 원도 빌려주지 않았어. 세 자식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너희에게 내가 왜 600억을 줘야 하냐? 철수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버지가 고물상 하시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친구들한테 말하기 창피했어요. 민수, 영희가 놀라서 말렸지만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요. 전 아버지를 사랑한 적 없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가끔 연락했을 뿐이에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요. 아버지가 600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았으니까. 민수가 일어섰어요. 그 돈만 있으면 전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매일 찾아뵐 수도 있어요.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직하구나. 영희도 일어섰어요.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아빠 없이 살아온 시간이 더 많았어요. 이제 와서 부녀 관계를 회복하자는 건 위선이에요. 영희의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600억이 걸린 문제라면 달라요. 그 정도면 위선도 할 수 있어요. 준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무시했던 거예요. 부자라면 당연히 잘해드릴 수 있죠. 철수는 세 자식을 번갈아 봤습니다. 적어도 솔직하긴 하구나.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럼 아버지, 그 유언장 다시 쓰세요.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걸로. 민수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왜요? 저희가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거다. 너희는 돈 때문에 나를 사랑하겠다는 거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그냥 내가 가난해도 날 사랑해주는 자식이 필요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니? 새 자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유언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돌아가라.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아버지. 민수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철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라. 이미 늦었어. 철수는 고물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 자식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600억을 가지고 계셔. 뭐? 600억?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유언장에 우리 이름이 없대. 전부 기부하고 지우한테만 준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 600억을 그냥 놓칠 순 없어. 며칠 후 세 자식은 다시 모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세 사람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유언장을 무효화할 방법이 없을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하신 이상 어렵대. 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치매 진단을 받게 하면 어떨까? 그럼 유언장이 무효되잖아.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그건 불법이야.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600억을 그냥 포기할 거야? 준호가 답답해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아버지 마음을 돌리는 거야. 진짜로 잘해드리는 거지. 민수가 코웃음 쳤습니다. 아버지가 속을 것 같아? 우리 속마음 다 아시는데? 그래도 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잖아. 영희의 말에 셋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세 자식은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됐어요. 민수는 매일 고물상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청소 좀 해드릴게요. 철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됐다. 내 도움 필요 없어. 영희는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에요. 드세요. 철수는 받지 않았어요. 배달 음식 먹으면 돼. 준호는 새 옷을 사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입으세요. 제가 샀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작업복이 편해. 세 자식은 한 달 동안 계속 고물상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철수는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아버지,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저희가 이렇게 잘해드리는데. 철수는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돈 때문에 잘해주는 거 다 알아. 진심이 아니잖아.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너희의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 하지만 그건 이미 불가능해. 너희는 이미 선택했어. 세 자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세 자식은 다시 고물상에 오지 않았어요. 반면 지우는 여전히 매주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 드릴게요. 지우가 그림을 펼쳤어요.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지우. 철수는 그림을 소중하게 받았어요. 2024년 봄, 철수는 76세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고물상으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재단 설립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서명만 하시면 돼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500억 박철수 복지재단. 고물 수집 노인들을 위한 재단이었어요. 그리고 지우의 교육 신탁도 완료됐습니다. 100억이 지우 이름으로 묶였어요. 지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지우를 불렀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어. 네, 할아버지.
지우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우한테 큰 선물을 줄 거야. 선물이요? 뭔데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돈이란다. 아주 많은 돈. 철수가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100억? 지우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100억이 얼마나 많은 건지 몰랐거든요. 그건 지우가 평생 공부하고 좋은 일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야. 할아버지, 고마워요. 근데 전 돈보다 할아버지가 더 좋아요. 지우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철수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만이 진심이구나. 조건 없이 날 사랑해주는 건 이 아이뿐이야. 할아버지도 지우가 제일 좋단다. 철수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해 여름 박철수 복지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신문에 크게 보도됐어요. 고물상 할아버지 500억 기부. 평생 쓰레기 주우며 모은 강남 땅 사회 환원. 기사가 나가자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민수는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정말 기부를 하셨어. 영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구나.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단은 전국의 고물 수집 노인 1000명에게 월 50만 원씩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철수도 그중 한 명이 됐어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고물상을 운영했습니다. 일이 좋았거든요.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 2024년 가을, 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철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평생 쓰레기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고 제 자식들조차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철수는 객석의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철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지우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관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세 자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삼촌들은 왜 안 왔어요? 철수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삼촌들은 바쁜가 봐. 그날 밤 철수는 고물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지우가 그려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결국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에 들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